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6천 명씩 2개의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탈북 정치인이죠. 박충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파병과 관련해서 새로운 숫자를 내놨다고 하네요. 네, 박충건 의원은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1조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천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식량 원유로부터 시작해서 첨단 군사기술, 그리고 첨단 군사 장비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력을 지금 1만 2천 명 규모를 파병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파견됐을 때 받게 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산해봤을 때 1만 명 규모면 1년에 거의 대략 1조 규모에 달하는. 김 기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궁금해요. 파병된 북한군에게도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박충건 의원의 발언에 기반한 점이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박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인을 기준으로 사망보상금은 1인당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이미 외신에서도 보도가 났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외국인 용병에게 주는 월급은 평균 2,000에서 2,3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을 받을 텐데요.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충건 의원은 북한군은 통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도 북한이 곧바로 회수를 할 거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랑 북한 당국이 처음부터 직접 계약할 가능성, 즉 돈이 북한 당국으로 곧바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또 박 의원은 북한군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유독 사상자가 많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반도는 산악지형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는 평야지대라는 겁니다. 산악지형에 익숙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물론 박 의원의 주관적인 분석인데요. 아까 러시아군의 사망보상금 1인당 1억 원이라고 했죠. 북한이 사망보상금이든 병사들 월급이든 어떤 형태로든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1조 원 가까운 큰 자금도 받아갈 수 있고 또 러시아에 파병함으로써 실제 전투 경험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첨단 무기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전투력이 좀 상승을 하다 보면 우리로서는 좀 위협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충건 의원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뭐 방어용 무기를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살상 무기까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박충건 의원은 되게 색다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군도 분명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그러면 전쟁 실전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공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살상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큰 제한이 없을 겁니다. 아주 최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효과는 북한군 전체가 귀순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아예 부대를 이끌고 귀순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들으셨죠? 대북 확성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박충건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제 북한 군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효과가 발생하면 최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북한군 전체가 귀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가 북한군을 이탈을 하게 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국방부의 좀
좀 물어보니까요. 일각에서는 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대북 확성기를 우크라이나에 가져다 놔도 사실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폭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 폭발물 작은 걸 달아서 떨어뜨려도 폭파가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쉽게 파괴되니까 박 의원이 말하는 이 효과는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 기자, 이번에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추정 동영상이 이번에 또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군을 파병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러시아 독립 언론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먼저 보고 오시죠. Их миллионы тут. Вот новые подкрепления. 네,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서너 명씩 모여서 건물 외벽에 선 채 얘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힘들다야, 늦었어.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또렷한데요. 앞서 국정원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 참전이 확인됐다 발표하고 나서요. SNS에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동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죠. 미국 CNN은요,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작성한 이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그럼 북한 김정은은 뭘 하고 있을까요?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김 기자, 속내가 뭘까요? 네,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미국 차기 행정부에 북한 문제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시작했죠. 해외 파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안전은 굳건하다.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힙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이랑 요격이 어려운 중장거리 미사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김 기자,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계속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보 당국이 근거를 들이밀었는데도 말이죠. 네, 이렇게 파병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파병을 인정하는 게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파병을 아무리 포장한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는 전쟁입니다. 아들, 딸 파병 보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은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부정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어느 시점에 파병이랑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좀 다른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해당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투숙객을 만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취재한 거죠? 네, 어제 저희 이제 사건팀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문나혜 씨가 운영하는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두 곳 있었고요. 도착해서 30분 뒤쯤 오피스텔로 올라가 보니까 이 해당 호실에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거기서 취재진은 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방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고요. 투숙객이 머무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자신들이 곧바로 투숙객이다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보신 거예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 집이 아니고. 네, 그렇게 말하는. 혹시라도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는 건 언제? 안내 그냥 안내에 써져 있어요. 네, 사촌 동생이었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취재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주 전쯤에 공유 숙박 앱으로 1박에 10만 원대로 빌렸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방을 빌려준 주인 측에서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거죠. 예약할 때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숙객들은 문다혜 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 몰랐답니다. 문다혜 씨를 몇 차례 봤다는 입주민도 저희 취재진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몇번 봤어요. 왜냐면 집을 들어가고 나오는 것 위에 있습니다. 난 저는 대통령 딸기도 못 봤어요. 네, 취재진이 이 문다혜 씨 측의 공유 숙박 임대 여부에 물었더니요. 현재는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담당 구청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이 모습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구청 직원이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죠. 영상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해당 호수는 문다혜 씨 명의로 3년 전에 취득한 겁니다. 그러다 최근에요. 이 영등포구청에 이곳이 공유 숙박업체를 통해서 투숙객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러자 관할구청이 어제 해당 호수가 숙박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나간 건데요. 구청 관계자 입장 들어보시죠. 물증이나 증거 자료가 잡혀야지만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점검을 몇 번 했는데 표현도 잘못. 네, 이제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이 구청이 처음으로 진행한 실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죠. 이제 별다른 증거 확보를 이제 못한 건데요.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 당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이 이제 문만 굳게 닫혀 있었다. 향후 불시 방문이나 감시 카메라로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요. 서울시와 경찰도 같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요. 법리를 살펴보고 입건 여부 결정하겠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전 기자, 그런데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에 쓰면 이게 불법인 건가요? 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서는 가능합니다. 이 숙박업이 거주용 시설에는 가능하지만 사실 이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 숙박업인 건데 불법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문다혜 씨는 제주도에서도 불법 공유 숙박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김 기자,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가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이 또 거론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 미신고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는데요. 들어보시죠. 도의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리고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일단 서류상은 나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징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문다혜 씨는 분명히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영등포 두 군데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데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예, 이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 씨가 농어촌 민박을 등록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했을 수 있을 만큼 수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제주자치경찰단은 문다혜 씨 소환 조사 일정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20대 김래아에 대해서요. 오늘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김래아가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말을 했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는데요. 김 기자, 오늘 판결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래아에게 법원이 조금 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결국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래아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흉기로 정확하게 공격했고 범행 후에 119 신고를 한 걸 보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김래아의 구치소 면담 기록에 따르면요. 면회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와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최후 진술에서는 가족과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도 말했다는데요. 10년만 살고 나오면 될 줄 알았다던 김래아. 1심 재판부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경기 화성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김래아의 잦은 폭력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고 어머니와 함께 오피스텔에 짐을 찾으러 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래아는 1심에서 범행 당시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국립법무병원은 사건 당시 현실 검증력과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서를 내놨습니다. 당시 사건 목격자와 피해자 친구의 증언을 통해서도 김래아의 범행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어컨 문을 잠그는 거예요. 쫓아온다고. 수정일 해가지고 피가 철철 흘려서 여기 봤겠지만은 다 닦았어. 피가 흐멍흐멍 거기 돼서. 평소에 이제 김래아가 인형의 배를 난도질하면서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적당히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어머님을 데려갔던 것 같아요. 말로 듣기만 해도 이 김래아의 행동 그리고 말은 정말 잔인하고 너무 비상식적인데 이 피해자 친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래아가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번호로 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먹인 적이 있다고 해요. 김래아가 휴대폰을 부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건데 통화에서는 큰일 난 것 같다. 남자친구가 폭행과 폭언을 하고 협박까지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김래아가 평소 피해자 앞에서 인형 배를 난도질하면서 협박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분은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느꼈다면서 떠난 피해자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래아는 피해자의 몸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비상식적인데 그런데 김 기자, 이 김래아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된 이후에 1호 대상으로 공개가 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4월 김래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김래아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교제 관계였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래아 측은 머그샷 공개를 막으려고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요. 머그샷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요. 기각을 당하자 정식 취소 소송까지 냈고 선임한 변호사만 1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도로 한가운데서 아찔한 장면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전 기자, 이건 뭔 소식이죠? 네, 저희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 이야기인데요. 일단 주유소에 지금 순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경찰관 한 명은 화장실로 가고요. 다른 경찰관 동료를 기다리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발견하듯이 급하게 걸음을 좀 옮기죠. 그러다가 되게 빠르게 걸어가는데 뭘 봤냐면요. 오토바이가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빨간불이죠. 빨간불인데도 신호 위반을 하고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가까이 다가가서 좀 자세히 보니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예요. 지금 번호판 없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 달려갑니다. 이제 적발을 하려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차를 피해서 조심조심 달려가서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그냥 질주를 해버려요. 아이고, 예. 출발을 해서 지금 우회전을 하면서 넘어집니다. 아이고, 경찰관도 예. 끝까지 놓지 않아서 같이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경찰관이 정말 이제 끌려갈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이후 이제 경찰은 이제 영상에서 곧 나올 건데요. 지금 이제 경찰이 운전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인데 이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금 이제 영상이 나왔는데
운전자가 다치진 않았는지 살피는 모습도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도주 시도를 한 걸까요? 이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는 등록조차 되지 않은 거였고요. 이 오토바이로 불법 대출 전단지를 홍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운전자를 붙잡은 뒤에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매달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운행을 한다니까 정말 영상만 봐도 아찔한데요. 전 기자, 경찰관은 다치진 않았나요? 안 그래도 그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가벼운 찰과상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도 당시에는 되게 겁이 나서 손을 놓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꼭 잡아야겠다. 이 사명감으로 붙잡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 경찰관이 너무 용감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저렇게 출발하는 순간에 당황스러워서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넘어졌을 순간에도 정말 침착하게 운전자를 이동시키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지만 저렇게 넘어진 뒤에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먼저 다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비슷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도 눈썰미 있게 몸을 사리지 않고 검거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동시에 그래도 너무 위험하니까 경찰관 본인 몸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 어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공권력을 위협하는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요. 구급대원이 위험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구급차에 앉아있는 남성 보이죠? 지금 들것에 눕지 않겠다고 구급대원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구급대원들이 어떻게든 남성을 옮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을 발길질을 하죠. 네.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 머리가 크게 지금 뒤로 젖혀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남성 이후에도 1시간 가까이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면서 난동을 벌였다는데요. 남성 발에 채인 구급대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근데 자기를 도와주려는 소방대원한테 저렇게 발길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남성 도대체 왜 저런 겁니까, 전 기자?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 남성이 6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이 구급차에 탄 건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던 지인이 119 신고를 해서 이렇게 구급차가 왔는데 병원에 안 가겠다면서 저렇게 버티면서 소동을 벌인 겁니다. 당시 목격자와 소방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흉기에 올라오시고는 영역이 없어요.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구급차가 112에도 신고하고 사가지고 지체를 많이 했어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장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무려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데요. 영상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모습 보이죠? 지금 블랙박스 차량도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합니다. 2차로부터는 직진 차선이에요. 이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에 맞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흰색 카니발이 갑자기 직진 차선에 있던 카니발이 좌회전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끼어들려고 하는데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일단 차선대로 계속 주행을 합니다. 지금 방금 흰색 카니발이 경적을 울리는데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려는데 경적을 계속 울립니다. 당시 상황을 좀 영상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차를 세웠어요. 아들 같아, 딸 같아? 딸이요. 응. 싫어요.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들려요. 제 차선에서 갔잖아요. 아이고. 네, 이 차선 위반은 누가 했죠?
흰색 카니발이 한 거죠. 그런데 대래 경적을 울리며 쫓아온 겁니다.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차량도 툭툭 치기도 하는데요. 블랙박스 차주에겐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의 잘못은 전혀 모르나 봅니다. 당시 블랙박스 차량에는 10살 자녀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해칠까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차주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선 상대 차주가 창문을 내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차주에게 협박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서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본인이 법규 위반하고 들어갔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또 저런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가 무법천지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지구촌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가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된 중국의 간판 앵커죠. 루이 청강이요. 10년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루이 청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해서 국내에도 알려진 인물인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요. 간첩설과 불륜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뜬 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大家好，我是魏成刚，好久不见，应该说是10年没见，非常想念大家。我今年已经47岁了，而且我在人生最好的年华，有6年半的时间是没有自由的，这个是我一生当中很大的一个遗憾。我现在其实并没有像网上传的那样，在香港一个地产公司上班，在买房子，不是这样。其实这些年大家都知道，关于我有很多的八卦，很多的传闻，有各种狗血的猛料，都不是真的，都是谣言。 네, 이제 중국 관영 CCTV 유명 앵커였죠. 이 루이 청강이 돌아왔다, 이런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루이 청강은 누구냐면요, 1977년생인데요. 이제 CCTV의 경제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간판급 스타 앵커였는데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7월이죠. 당국에 체포된 뒤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갑자기 사라진 그의 소재를 놓고 추측이 난무했거든요. 이후 그가 뇌물수수와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것이 뒤늦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논란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0명의 고위관료 부인들과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사모님들의 정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요. 2015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한때 사형 가능성이 있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 10년 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루이 청강이 이번에 한 이야기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인 6년 반 동안 자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 다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홍콩 부동산 회사에 근무한다, 간첩이었다, 그리고 각종 막장 스캔들까지 전부 다 유언비어다, 뜬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소문들도 있는데 감옥에서 고문당했다가 죽었다, 그리고 닭뼈를 먹다가 목에 걸렸다, 이런 정말 황당한 소문들까지 있었거든요.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서 살아있다고 보여주면서 결백을 주장한 겁니다. 지금은 전문 투자자로 투자 유치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6년 반 동안 자유가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한 건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는 사실 유튜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널 개설이 가능하죠?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루이 청강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루이 청강은 영상에서 현재 어디에 머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은퇴해서 조용히 살길 원했지만 저를 응원해준 팬들에게서 큰 힘을 얻었다면서 유튜브를 개설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전문 투자자로 일하면서 투자 유치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루이 청강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현재 부인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의문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이 중국 간판 앵커였던 루이 청강은요, 해외 국가 원수급 인사들을 인터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네, 지금 보신 영상은요,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 때인데요.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개최국인 한국 기자에게 질문 있느냐 이렇게 묻자 루이 청강이 나서서 난 중국인이지만 아시아를 대표해 질문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는 능수능란한 외국어 실력을 무기로 삼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 30여 명과 빌 게이츠 같은 유명 인사 30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요. 특히 그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때 일화가 이제 3년 뒤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이 청강이 박 대통령을 큰 누님이라고 이제 부르며 이제 함께 사진 찍기를 청하는 등 결례를 범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차분하게 국가를 개인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도리에 맞게 마음 편히 살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라는 경고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를 두고 중국 언론들 박 전 대통령이 한눈에 루이 청강의 무례와 오만으로 나타날 결과를 알아보고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다는 비판과 이제 각종 스캔들에 휩싸였던 루이 청강이 이미지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얼마 전이죠.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다뤘던 세계적인 야구 스타 오타니 선수 관련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 50홈런 50도루의 대기록을 세울 당시에 때렸던 이 홈런공이요. 경매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하거든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記録をこう作ってきた先輩方へのこうリスペクトというかそういう気持ちで今はあります。そうですね。一生忘れないと思いますし、去年もそうでしたけど。The ball everyone is talking about and looking for, it is the actual 50th home run baseball hit by Shohei Ohtani. 김 기자, 이 오타니 선수 홈런공 낙찰가 이것도 최초의 기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매 사이트 골딘에 올라온 오타니의 50번째 홈런공의 경매 최종 낙찰 가격은 439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1억 원이었습니다. MLB 홈런공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공은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호 홈런공인데요. 당시 우리 돈으로 약 4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오타니 홈런공 무려 20억 원의 격차를 두면서 MLB 역대 최고 낙찰가를 경신한 거죠. 이 오타니 홈런공은 미국은 물론이고 이 일본 야구 수집가들도 구매 경쟁에 뛰어들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맥과이어의 70호 홈런공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졌는데 9월 말에 경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은 6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종료 예정이었는데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11시 직전까지도 256만 2천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종료가 됐다면 이 맥과이어의 기록인 305만 달러를 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11시에 종료가 안 되고 시간이 계속 30분씩 연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더 높은 가격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갈 때쯤에 입찰이 정말 쏟아졌고 그게 300만 달러 또 400만 달러 이렇게 넘어가더니 결국에 439만 2천 달러에 낙찰돼서 61억 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메이저리그 역사가 150년이잖아요. 150년 역사에서 오타니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한 시즌에 50홈런, 50도를 한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꼭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러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도 이거 사야 될 텐데 하니까 막 경쟁 붙으니까 더 확 오르는 거죠. 네, 이 61억 원 누가 가져갈까요? 이제 50 홈런공을 향한 쟁탈전 굉장히 치열했죠. 당시 홈런공은 좌측 담장을 넘어갔는데 이 공을 잡으려고 10명 정도가 몸을 던졌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죠.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그러다 이제 한 남성이 이제 몸싸움 끝에 공을 잡아 올렸습니다. 남성은 구단 측의 회유를 뿌리치고 경호를 받으며 서둘러 빠져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 차이였겠죠. 이제 구단 측은 사례금으로 4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종 낙찰가의 15분의 1 수준이죠. 이후에 남성은 공을 경매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찰 금액 어마어마한데 전 기자 그러면 이게 저 남성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홈런공 지금 저 남성 말고도 내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공이 경매업체에 넘겨진 뒤에 내가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팬이 나타났습니다. 이 팬이 18살인데 원래 자기 공이었는데 훔쳐갔다면서 법원에 경매를 중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그러면서 그 방금 공을 집은 남성이 이 나를 강압적으로 밀어내서 공을 가져갔다면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경매는 일단 그대로 진행이 돼서 오늘 마감이 됐는데 법원은 경매는 진행하되 다음 달 11일에 있을 심리 전까지는 판매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낙찰 금액을 가져갈 주인공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뭐든지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것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도전이죠. 뭐. 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곡을 내면서 이 곡만큼 연습을 많이 한 곡은 아마 없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앨범으로서는 아마 마지막에 약간 미쳐가지고 그래서 21일까지 낼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전 세대가 그야말로 기대하고도 주목했던 조용필의 새 앨범이요.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뮤영 평론가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어제 기자회견 사회도 보셨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어떠셨어요? 현장 분위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오랜만에 많이 떨린 자리였었고요. 네. 기자분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60여 분 정도 오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고 네. 현장 생중계 카메라도 있었고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었죠. 네. 근데 이게 무려 20집입니다. 정규 앨범으로 20집. 그리고 조용필로서는 56년간의 음악을 해온 건데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도 얘기를 좀 했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박바라고 하죠.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 아이고. 그래서 다른 거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늘 하는 게 이제 음악 듣고 새로 나온 음악 찾아 듣고 요즘 음악 찾아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또 듣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런 계속해서 탐구하고 해보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그걸 앨범을 만들어보고 이제 이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조용필 씨랑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하시기 전에 특별하게 뭔가 나누신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주실 만한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20집 앨범을 앞두고요. 사실 이제 그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신데 이 그래도 돼라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최종 본 시사를 이제 조용필 씨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셨고 저랑 나란히 지난주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며칠 안 됐죠. 같이 보셨군요. 네, 같이 자 나왔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고 딱 봤는데 이제 좀 뭉클한 내용입니다. 드라마틱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눈시울이 이제 좀 젖어들더라고요. 눈물이 좀 그렁그렁해져서 이거를 좀 참으면서 근데 문득 조용필의 표정, 지금 표정은 어떨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돌려서 조용필 씨를 딱 봤더니 근데 그 마지막에 우할 때 음향이 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이성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 T인가? 약간 요즘 말로 T, MBTI T인가? 공감자 못하는 스타일인가? 그랬는데 이제 역시 아무래도 제작자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제일 거슬리는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영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영상을 위주로 보지만
영상을 보면서도 음향의 미세한 차이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어낸 다음에 그 뒤에야 이런 부분이 참 공감이 갔고 감성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역시나 음악, 음향 여기에 좀 미쳐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기는 했지만요. 뭐 이미 완성형이다, 불멸의 가왕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따라 붙지만서도 본인이 한 번도 본인 곡에 만족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어때요? 어제도 잠깐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돼라는 곡을 같이 듣고 나서 그냥 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한심하죠 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한 곡 녹음할 때 수십 번 다시 하고 아예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는 한심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하고 그냥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그냥 사석에서 얘기를 나눌 때 나는 내 목소리가 싫다 이런 그래요? 얘기도 했었어요. 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성이라는 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색으로 낼 수 있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음색이 싫을 때가 많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들은 그 음색이 좋아서 조용필 뭐 여러 가지 창법도 있고 음악도 좋지만 그런데 나는 내 목소리가 싫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인 것 같으면서도 욕심이 많으신.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음악도 저 음악도 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는 여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지금의 살아있는 전설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덕 평론가님께 여쭤보면 조용필의 이런 음악에 대한 열정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정확한 이제 어떤 시작점을 잡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음악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살 때부터 사실은 먼저 접한 건 이제 하모니카였다고 하는데. 하모니카요? 네. 근데 이제 뭐 하모니카를 연주하던 시절에는 내가 뭐 프로 뮤지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었겠죠. 이제 어떤 음악을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학창 시절에 기타라는 악기를 접하면서 사실 우리가 조용필을 하면 가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가수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정작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어떤 입문이랄까 음악을 반하게 된 계기는 그 특유의 기타 사운드, 그 까랑까랑하면서 까칠까칠한 그 기타 사운드였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기타 사운드라는 거는 당대 팝 음악의 기타 사운드였었고 뭐 몇 번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 애니멀스의 음악, 또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이라는 곡에서의 그 기타 사운드를 듣고 이게 내 길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조용필 씨가 뭐 다른 어린 시절을 뭐 불우하거나 혹은 뭐 가난하게 보내서 음악하기가 어려웠던 이런 뮤지션들도 있는데 사실 조용필 선생님은 집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에 대한 본인의 갖고 있는 음악적인 열정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집을 나와서 본인만의 음악을 하기로 뭐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출한 이후로 한 뭐 10년은 좀 안 됩니다만 그 야인 생활을 합니다. 뭐 아마추어 뮤지션으로서 이런저런 업소에서 공연도 하고 뭐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현미 선생님이나 뭐 패티김 선생님을 미팔군 세대라고 하는데 이 미팔군 세대 사실은 막내격이에요. 조용필 선생님이. 그래서 미팔군에서도 연주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불후의 히트곡인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 가수로서의 인지도를 이제 얻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가출을 감행하기까지 쭉 성장 과정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 패기로 가출을 감행하면서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건데 이쯤에서 임상훈 평론가님이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죠? 네.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무명 시절 조용필은 뺨을 맞고 이 노래를 불렀다. 뺨을 맞고 불렀다.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뭔가 당시에 금지곡을 불렀나요? 한번 맞춰보시죠. 혹시 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뺨을 맞고 한강에 눈을 흘겼다? 한강에 눈을 흘겼다.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트로트를 부르면 그렇게 혼났었는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돌아와요 부산. 돌아와요 부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그 그렇죠. 노래네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왜 뺨을 맞은 거죠? 이게 이제 좀 전에 그 김영대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조용필 씨가 데뷔할 때 미 8군 부대에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무명 가수고 가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초창기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밤업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유명 가수들이 가끔 지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못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속어로 땜빵 가수라고 이제 있는데 조용필 씨가 이제 무명 시절에 그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부산의 한 그 나이트클럽 업소에서 당시 유명 가수 한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타로 노래를 불러라. 그 노래가 뭐냐면 바다가 육지라면 아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조용필 씨가 그때 내 노래 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이 주먹으로 한 방을 갈긴 거예요. 당시 이제 연예부장이라고 하면은 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가수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주먹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나 평론가님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부르겠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조용필 씨 반응 뭐였을까요? 반대쪽 뺨을 내밉니다. 아 그래요? 이쪽도 치라고. 그러면서 기에서 이제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노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근데 김 평론가님 이 노래가 네. 사실 가왕 조용필의 탄생을 알린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곡이기도 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 본인 그러니까 혼자만 이 노래를 3번인가를 녹음을 합니다. 처음에가 72년에 한 번 녹음을 하고 76년에 한 번을 녹음하고 80년에 녹음해요. 근데 처음에 이 노래를 내놨을 때는 이제 트로트에 가까운 음악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랄한 편곡을 했었고 마침내 이제 80년에 솔로 독집을 내놨을 때는 1집을 내놨을 때는 이게 굉장히 또 락 스타일로 편곡을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재밌는 사연이 있는 게 이제 원래 조용필 씨 곡은 아니었었고 원래는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작곡이 됐다가 실제로는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노래로 발표가 됐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충무시의 지원을 받아보려고 이제 그 작곡가가 그렇게 머리를 쓴 건데 그래서 돌아와요 충무항해로 됐었다가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이제 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원곡 가수가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김트리오에게 옵니다, 이 곡이. 그래서 결국은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굉장한 히트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 노래로 결국 이제 무명의 서름을 벗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은퇴 쇼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은퇴 사실은 쇼라기보다는 이제 대마초 파동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연예계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사실은 뭐 조용필은 잊히는가 싶었습니다만은 다시 80년에 이제 그 단발머리 포함한 여러 곡들이 담긴 다시 1집이에요. 그걸 내놓으면서 이제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때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미국 공연인가를 갔다 왔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나 있어서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 사실은 그냥 본인은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길을 가려고 락커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국민 가수가 돼버려서 본인도 적잖이 당황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돌파구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뭐 희망이 많이 없었지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초부터 이미 히트의 조짐이 있었고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76년, 78년 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을 이 대마초 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강제 은퇴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작 데뷔를 한참 뒤인 1980년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이제 우리 이미훈 평론가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용필 씨는 본인의 목소리에 대한 완벽한 그런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이제 어떤 본인이 존경하는 팝 음악 가수라든지 락커들의 목소리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어떤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고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한오백년이라고 하는 우리 민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리고 이 국악적인 창법이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의 어떤 약점, 그런 단점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악을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득음이라고 하죠. 뭐 피를 토하기도 하고 네. 뭐 소금을 먹어가면서 목에 온도를 또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80년대 이후로 우리가 조용필을 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조용필의 어떻게 보면 깨끗하면서도 탁성과 네. 그런 깨끗한 목소리의 중간에 절묘한 배합을 이 시기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실연이라고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실현을 통해서 득음을 했고 또 이 득음을 한 게 지금의 창법이 완성이 된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그럼 이후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듣고 오시죠.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바보처럼 텅빈 가슴을 그리움으로 가득 채우고 보이지 않는 그대 마음에 허허 수줍짓네 꼬리 그냥 언제나 수군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눈부신 햇살에 잠에서 네, 임평론가님. 네. 조용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장르를 넘나드는 탁월한 음악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결국 다시 가수 활동을 하게 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국민 가수의 반열에 흐른 뒤에 사실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제 TV 출연이라든지 네. 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만 했었고 또 10대 가수 뭐 가요제 이런 데 출연해서 뭐 가수왕이 되고 이런 것들 뭐 영예는 좋았지만은 본인이 사실 원했던 거는 언더그라운드 가수, 락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음악적인 갈증이 항상 있었죠. 네. 탐구심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장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 락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아시아의 젊은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불꽃이라든지 뭐 미지의 세계라고 하든 그런 곡들도 있고 락적인 곡들을 굉장히 기반으로 많이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전에 보셨듯이 드보르자크 교향곡을 활용한 또 어떤 클래식적인 것과 오페라 극음악적인 이런 18집 앨범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뭐 재즈, 팝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건드리고 지나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18집이 이제 극음악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앨범이었는데, 그러니까 19집 마운셀로가 나오기 전 앨범이었어요. 이런 것에서 좀 보이는 것은 연출에 대한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깔려져 있는 가요계의 판 또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연출하는 음악이 중심에 있는 어떤 콘서트 또는 극음악에 대한 그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항상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대형 콘서트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실험적 시도를 계속해온 조용필 씨, 요즘에는 뭐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조용필은 땡땡땡 중독이다. 땡땡땡 예. 중독이다. 세 글자입니다. 뭐에 중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조용필은 바운스 중독이다? 바운스. 그 세 글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김평론가님 알고 계십니까? 초콜릿 뭐 이런 거. 초콜릿 중독이다. 음식 쪽이 또 생각이 나는데. 단 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새 여기 중독되어 의외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예. 네. 그 좀 전에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만은 조용필 씨 뭐 음악 빼면은 다른 생활은 없다 거의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튜브다 의외다. 유튜브로 뭐를 할까요? 유튜브는 하나의 이제 수단인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대를 어울러서 모든 그 장르의 음악들을 다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국내의 뭐 젊은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최근에는 얼터너티브 락이라든가 이런 음악, 그러니까는 트로트부터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최근에 뭐 노르웨이 출신의 DJ 앨런 워커와 코드가 잘 맞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활동. 이 도구로서 이제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방탄소년단, 뭐 엑소 다 잘 찾아 듣는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죠. 김평론가님, 그런데 20집까지 굉장히 많은 앨범을 냈지만 그중에서 특별하게 명반으로 꼽히는 게 13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조용필 씨 음악은 흔히 이제 그 홀수 음반, 짝수 음반이 있어요. 이제 그래요? 홀수 음반은 서구적인 사운드를 이제 추구하면서 세련된 음악을 좀 추구를 하고, 짝수 음반은 한국적이면서도 가요 감성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이제 섞어서 발매를 하셨는데, 이제 때는 88년이죠. 이제 올림픽이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방 국가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 나라라는 어떤 글로벌리즘에 대한 의식이 싹 트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우리 조용필 씨가 10집 음반, 그때 서울이라는 곡이었는데, 양인 작사가가 이제 우리도 파리나 뉴욕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사랑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가 서울이었는데, 이 음악은 음악도 좋지만 그 딱 음악이 시작했을 때 들리는 그 사운드의 세련미와 선구성들이 당대 뮤지션들, 팬들보다도 오히려 뮤지션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던 음반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조용필 씨가 아까 우리 이민평론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계적인 음악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악적으로는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외에 나가서 해외 레코딩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음반이 지금 뭐 자막에도 있지만 13집 음반이에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작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마이클 랜도라든지 존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그 당대 마돈나나 뭐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연주했었던 최고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션맨들을 기용을 해서 본인의 음악과 서구적인 사운드가 만났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를 실험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명반 13집이 나왔고요. 이 음반은 지금까지도 한국 대중음악의 굉장히 대표적인 명반으로 꼽히고, 수많은 아티스트들, 특히 이승환, 뭐 이승철,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의 등 이런 아티스트들을 해외 레코딩으로 이끈 한국 대중음악의 사운드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인 음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용필은 이 대중한테 이 음악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라는 거를 최초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출, 음악을 어떻게 연출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또 관심이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많았었거든요. 지금 배우 김혜수 씨가 나오네요. 배우 김혜수 씨 굉장히 어린 시절 모습인데, 85년도에 나왔던 허공이라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이제 명곡이죠. 뮤직비디오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드라마 형식의, 그 조용필 씨가 직접 지금 나옵니다. 네, 클로즈업 나오죠. 네, 저 얼굴로 출연을 했습니다.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으로 너무 해맑네요. 네, 저렇게 나와서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라는 게 사실은 90년대부터 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장르거든요. 특히나 이른바 세기말이라고 하는 조성모 씨 아닙니까? 조성모 씨라든지 SG 워너비. 네, 그냥 헤어지는 얘기인데 갑자기 막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막 전쟁하면서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구적인 저런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용필 하면은 뭐 음악, 뮤직비디오,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팬덤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관련해서 퀴즈가 하나 준비 또 되어 있으시죠? 네,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오빠 부대는 조용필과 함께 땡땡을 찍었다. 땡땡을 찍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죠. 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으세요? 네. 셀카를 찍었다. 셀카를 찍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광고를 찍었다. 광고를 찍었다. 광고를 찍었는데 당시에 유명 음료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광고 사상 최초로 당시 모델료가 1억 원에 해당하는 그 광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찍기 위해서 팬클럽 6,000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1분짜리 TV 광고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당시 회사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컸다 그래요. 이 정도로 찍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말 유명했었죠. 젊음의 갈증은 이것으로 풀자.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네. 이 매출 증가로 당연히 이어졌죠. 광고 효과로 1985년에 53억 원에 있었던 매출이 바로 900억 원으로 아주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88년도에 이르면 광고액이 1,400억 원까지 뜨는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냈던 즉 광고계에서도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일화인 것이죠. 이렇게 조용필은 뭐 기존 오빠 부대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젊은 세대의 팬까지 지금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년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노래 바운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바운스는 사실 올 봄에 4월이죠. 그냥 내놔봤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이걸 뭐 타이틀로 뭐 이렇게 한다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냥 선공개로 그냥 띄워봤어요. 근데 이렇게 난리칠지 누가 알았어요. 특히 애들이 정말 그 영상 나오는데 애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보고 형님이래.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 네, 오늘 가왕 조용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앞서 나온 퀴즈를 맞춰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조용필은 땡땡땡 중독이다. 오늘 퀴즈를 내주신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유튜브. 네, 유튜브 중독이다. 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가왕 조용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